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 학년도 원불교 사상연구원 시민인문학 온라인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 8강이네요. 지금 저희가 이게 시민인문학 강좌의 명칭이 이제 한국의 미래를 열다인데, 최근에는 이제 지구의 미래를 열다라고 하는 취지가 더욱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SF와 기후위기 이 부분인데요. 오늘 그 강연을 맡아주실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진 선생님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지구인문학연구소 부소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학문적 여정이 좀 복잡하신데요. 학부는 이제 불어교육학과를 나오시고, 또 석사는 윤리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박사는 이제 태계학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직접 본인을 소개해 준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읽는 것으로 오늘 강연자 소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러 잡다한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철학을 제일 좋아하는 일명 엔드 철학 연구자라고 합니다. 원래 프랑스 문화, 그다음에 서양 철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역사를 접하면서 결국 동서고금 모든 게 철학 코드로 꿰뚫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시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이제 물음을 던지고 사색을 하셨는데, 오늘은 SF로 철학하기라고 하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이제 그 파일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총 14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예,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다 못 읽어봤지만 이런 기후위기가 어떤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을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이제 뭐 해로웨이라든지 등등 많은 학자들의 책과 여러 가지의 그 철학적 사색을 소개를 해 주실 텐데, 먼저 이제 큰 박수로 먼저 맞이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까 N 철학자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철학은 어떤 거하고 항상 이렇게 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신념이고, 이번에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최대 어떤 과제 중에 하나인 기후위기, 그 다음에 또 뭐 요즘 워낙 유행하고 있는 SF, 요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N이라는 그 접속으로 붙여서 같이 사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원고가 좀 PPT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소개를 할 거는 아니고, 그 SF가 워낙 종류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요. 제가 원래 SF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많은 이제 사례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 소화는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철학 중에서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실제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동양 철학을 뒤늦게 공부하게 된 이유도 어떻게 말하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태극이나 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론자인데, 오늘날 현대 철학의 흐름이 그런 실제론으로 뭔가 귀환하고 있고 존재론을 다시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던 중에, 또 우리가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SF라든지 처음에는 넷플릭스로 즐겼습니다. 넷플릭스로 즐겨다가 이게 원본이 뭐였고 그 원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뭐 이런 걸 자꾸 추적하다 보니까 그 호기심으로 결국은 SF 고전 원본까지, 책까지, 소설까지 읽게 됐는데, 마침 제가 관심이 있는 그 실제론하고
SF랑 연관해서 나오는 담론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어떤 실제론 또는 뭐 신유물론 등등과 기후위기를 다룬 SF가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SF라는 명칭은 그 과학소설이라는 말도 되지만 저는 사변소설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F와 사변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실제론이라고 하지만 뭐 실제라는 게 태극이나 아까 리 같은 어떤 관념론적인 용어도 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실제는 정말 코로나라든지 기후위기 같은 어떤 위기의 형태로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에 엄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멸종한 이후의 세상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점점 배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SF를 사변소설로 정의할 경우에 그 사변소설의 의미는 한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학문을 한다 하고 또는 사변을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쟤는 사변적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이제 해왔는데 그래서 중용에 있는 학문사변행이라고 말하는 5가지의 공부 방법론이 오늘날 우리가 사변소설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이제 현대 철학자들 도대체 왜 SF를 자기의 방법론으로서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는가? 이게 왜 일탈이 아니라 본질적인 고민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7명의 현대 철학자들을 소개해보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읽었던 독서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은 열심히 뭐 사변을 하건 해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 아까 학문사변행에서 실천하는 게 중점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SF의 가장 하부 장르에 해당하는 클라이파이라고 부릅니다. 기후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일명 다른 말로 솔라펑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솔라펑크가 가지고 있는 실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 사변은 실제를 체험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SF는 과학소설이라는 말로 출발을 했죠. 그렇지만 오늘날 SF는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활용되는 용어는 아마 스페큘레이티브 픽션, 사변소설이라고도 부르고요. 뒤에 가면 소개하겠지만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쾡탱 메이야수라는 프랑스 사변 철학자는 과학 박소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과학의 지배를 받는 소설이 아니라 과학 박,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계, 그 과학 밖을 다루는 소설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차크라바르티 역사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역사학자가 역사의 기후라는 최근에 글에서요. 2015년인가요? 여기서 이제 사고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분은 차크라바르티는 인도 출신의 이제 시카고에 재직하고 있는 역사학자인데요. 역사학은 원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연속성상에서 인간 경험의 연속성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이런 그 미증유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런 역사적 이해력 갖고는 오히려 깊은 혼란과 모순에 빠질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 사람은 앨런 와이즈만의 베스트셀러 인간 없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사고 실험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사라진 세계를 한번 그려보자. 우리 없는 어떤 이 지구가 우리가 없어졌다고 한탄을 하거나 애도를 하는 대신에 또는 그리워하긴 할까? 이런 어떤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고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위기가 특정한 현재 인식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를 유추해서 과거의 경험을 유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고 실험, 미래를 당겨와서 하는 사고 실험 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적 지식 영역 밖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차크라바르티의 얘기하고 오늘날 이 사변적 전해, speculative turn이라고 부르는 그 흐름하고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변적 전해라는 것은요, 그전에 있어 왔던, 소위 그 영미 철학 또는 대륙 철학이라고 불려왔던 유럽 철학이 끊임없이 텍스트, 그리고 담론,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만 집중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변 철학의 목표는요, 그동안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추구해왔던 언어적 전해, 그리고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유럽 비판 철학이죠. 아도르노라든지 뭐 등등 그 비판 철학의 전해를 또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절대적인 것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생태적 위기, 그리고 신경과학이 나타내는 진전, 그리고 기초물리학, 양자역학이라든지 기초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빈번해진 해석들, 인간과 기계 사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실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실제의 문제를 이전 철학들은 도저히 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실제론을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하는 이 사변적 전해가 부딪히게 되는 것은 순전히 기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weird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weird 요즘 뭐 공포 영화 할 때 이제 뭐 으스스한 것, 뭐 기이한 것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이한 것이 어떤 문화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사례를 좀 간간히 말씀드리면서 할 텐데요. 이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옆에서 보시다시피 해리 해리슨의 make room, make room, 좁아, 좁아, 좁아 터지겠어. 이런 어떤 그 과학 소설에 SF에 그 영향을 두고, 사실은 사변 소설이겠죠. 예, 그 영향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1973년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처음에 사례로 제시하냐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사회가 바로 올해예요.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뉴욕 인구가 4천만이 돼서 도저히 먹을 것, 기후 위기가 닥쳤고 이런 어떤 스모그 현상에다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위기예요. 식량 위기로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 배급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보이는 이런 비스켓, 초록색 비스켓을 요걸 먹고 맛도 없는데 이걸 먹고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명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건데, 이 영화가 73년에 나온 후로 사람들이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영화를 따라서 실제로 레이스라고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카칩 같은 회사죠. 거기서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그 제품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2022년이 벌써 이제 미래 공상과학 영화가 제시했던 시대가 우리가 왔다라는 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 이 73년 또는 아까 그 해리 해리슨의 소설이 쓰여졌던 그 해는 사실은 60년대거든요. 60년대에 이런 어떤 기후 위기의 문제를 예측하는 소설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 SF라고 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816년에 메리 셸리라는 여성 작가의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SF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는 1960년대 가속화 시대를 기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페큘레이티브 픽션, 즉 사변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본격적으로 문학사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왜 60년대일까 하필이면 6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가속화 시대입니다. 자, 1950년까지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을 모두 끝내고 그 종전 이후에 모든 것을 이제 경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막 모든 산업혁명과 또 2차 산업혁명까지 끝나는 시점이겠죠. 산업혁명과 모든 경제 발전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가속화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Great Acceleration, 가속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속화 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이제 의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60년대 베트남 전쟁과 반전 운동, 그리고 또 유럽에서 시작된 68 혁명,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결합이 돼서요. 뭔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스타일을 시도하는 SF 문학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1차 사변 소설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소설은 바로 거기에 한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70년대는 이런 가속화 시대가 한 10년 정도 이제 연장되면서 1970년대에 바야흐로 환경운동,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환경운동 단체들이 다 이때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환경운동이 급진전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로마 클럽의 싱크탱크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62년도에 나온 이후에 10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인간종이 아닌 다른 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고 1972년에 원래는 반핵운동에서 출발한 그린피스가 설립이 됐고요. 또 72년에는 세계 최초로 환경에 대한 유엔 회의, 즉 얼스 서밋이라고 부르는 리우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뭐 등등이 이제 모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환경운동의 출발점들이 다 70년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에는 또 Earth First, 지구가 우선이야 라는 그런 단체가 또 환경운동을 급진적으로 벌였는데요.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환경 테러리스트라고까지 말해지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뭐 뭔가를 방어하고 벌목을 막고 그것을 폭력으로 대처하는 그런 환경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요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런 분위기를 담은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하나가 바로 사일런트 러닝이라는 겁니다. 72년에 사일런트 러닝. 이것은 뭐냐면 지구 동식물의 마지막 표본을 다 담아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래서 한 샘플들을 다 만들고 그것을 우주로 태우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는 한 남자의 시도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재미있는 이유는 이게 오늘날 현실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2022년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그 영화처럼 오늘날 현실에서 정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 로건의 탈출이라는 영화는요.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사회예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뭐 성적으로든 뭐 모든 욕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안락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룬 영화나 그 드라마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영화인데 또 반면에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영화도 있어요. 어니스트 켈러비치의 에코토피아라는 것은 뭔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대안적인 생태의 빌리지를 구축해서 그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 이런 소설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뭔가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모두가 다 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30살이면 죽어야 된다. 안락사 시켜야 된다. 이런 방침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 나올 거라는 이제 사변 소설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사변 소설의 흐름은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진전했을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하오징팡이라고 중국에 떠오르는 신예의 SF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북경 절첩, 그러니까 북경을 접었다는 거죠. 북경이라는 도시를 접는데 자원을 한정하기 위해서 이 하오징팡의 소설은 접는 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은 인구 8,000명이 가상 공간 세 곳을 나눠서 1공간, 2공간, 3공간을 매 순간 접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나눠 쓰고 그리고 일자리도 나눠 갖고 그리고 식량도 나눠 갖죠. 그런 식으로 베이징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베이징이 이 인구를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접어서 3분의 1씩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공유 경제의 어떤 아주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지금 SF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아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관념이겠죠. 근데 이 하오징팡의 도시가 어떻게 이제 묘사되는지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서 도시가 이제 접힐 때 도시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좁고 고분고분 허브리를 구부리고 뭐 몸을 펴서 일어나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그 움직이는 바이브런트 매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그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2016년에
아시아권으로는 최초로 어쨌든 뭐 그 어느 그 나라가 무슨 수상을 하는지는 사실 뭐 봉준호 감독 이후에 그 로컬일 뿐이지만 어쨌든 그 SF 작가를 수상하는 어떤 권위 있는 SF 문학상이 있는데 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우징팡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중국 SF의 굴기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냉동 방주라는 거가 나왔는데요. 방주를 이제 우주로 보내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지구에서는 2008년에 국제 종자 저장고라는 것을 노르웨이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 상상력, 사변이 아니라 정말 이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자들을 다 냉동시켜서 질소 냉동 보존해서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뭐 얼마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전 세계의 모든 종, 멸종되기 직전에 모든 종을 보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인류가 이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건 최근에 읽은 소설인데요. 일단 라인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장 골라 잡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거릿 애투드, 그다음에 파올로 바치갈루피, 그다음에 킴 스탠리 로빈슨 이런 작가들이 다 환경 위기와 관련된 SF를 중점적으로 쓰는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뭉쳐서 지구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쓴 단편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왜 갖고 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테러리스트 있잖아요. 어스 퍼스트라는 이제 창립 멤버가 바로 데이비 포먼인데 이 데이비 포먼을 어떤 모델로 한 SF를 만들었어요. 그런 소설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 뮤어라는 소설가인데, 그 환경운동가인데요. 이 존 뮤어가 저도 몰랐는데, 그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넌 같은 세계 최초를 국립공원을 만든 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듯이 그런 국립공원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자연을 보호했던 사람인데 이 존 뮤어가 만든 게 바로 시에라 클럽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에라 클럽을 이 존 뮤어를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동상도 만들었는데 시에라 클럽은 이렇게 저기 뭐냐 우리가 산에 다닐 때 늘 쓰는 스테인리스 컵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에라 클럽이 처음에 재활용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환경 운동의 초발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라 클럽을 이제 오마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 단편들이 쏠려 있는 그런 그런 소설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역시 70년대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변 소설이 출발했을 때의 영향력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0년대부터 쭉 결국 가다가 84년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1차 사변 소설,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변 소설은 84년에 정점을 이루는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2021년 말에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영화 듄이 있죠. 듄이 원래는 1965년 프랭크 허버트 작품의 원작인데요. 이것이 1984년에 최초로 영화화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것이 1984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또 1984년에는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서라는 작품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안철수의 그 교수의 그때 당시 교수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어떤 출마 선언, 대통령 출마 선언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록이 나왔던 그 원본이 바로 이 뉴 로맨서입니다. 사이버 펑크라고 불리는 일명 SF인데 이것은 다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냐면요. 인류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멸망, 지구가 아주 암흑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모든 자원 쟁탈을 서로 이렇게 자본주의적 환경으로 서로 쟁취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 제일 어떤 기후변화의 시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도 진짜 앞서기도 하지만요. 듄이라는 듄이라는 환경 자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더 이상 물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굉장히 황폐해진 그런 지구를 하나로 상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8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망했는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모든 감독들이 이 듄을 영화화하는 게 하나의 어떤 버킷리스트처럼 돼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영화가 나온 것 같고 많은 감독들이 시도를 했었죠. 근데 여기 이 듄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래벌레예요. 모래벌레의 형상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드네블레브 감독은 이번에 굉장히 멋있게 형상화를 했는데 어쨌든 이 듄의 모래벌레가 사실상 중요한 주인공이자 이 모래벌레가 지구를 형상화합니다. 사실 지구인데 살아 숨쉬는 지구죠. 그리고 막 격분하는 지구, 뭔가 침입하는 지구,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구가 아니라 가이아가 아니라 뭔가 공격하고 간지러워하는 그런 지구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듄이 미친 문화사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나오는 스타워즈라든지 그런 외국 영화들은 전부 다 이 듄을 모델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게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듄이 소설 내내 강조하는 자원 수급, 그리고 운용, 환경 조성의 중요성들이 뭔가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생존 전략을 짜기 위한 아이디어를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워크래프트라든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작품으로 이어졌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문화평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듄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는 84년 나우시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환경 영화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대중적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그런 예시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듄의 모래벌레라는 그 어떤 성난 가이아 같은 그 형상화가 일어난다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오무라는 거대한 벌레가 지구를 상징화하는 어떤 가이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까지 1번에서 제가 총 5개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1번, 2번, 3번까지가 제일 깁니다. 4번은 굉장히 짧게 넘어갈 건데요. 네, 1번에서는 이제 사변소설, SF를 사변소설이라고 의미할 경우 사변소설은 70년대, 6, 70년대 뭔가 가속화 시대를 뭔가 비판하고 새롭게 뭔가를 성찰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출발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처음에 학문사변행,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중용 20장에 나오는 말인데 공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노나라 왕이 공자가 이렇게 말한 거가 이제 전례가 되었습니다. 처음이 박학지, 그 다음에 둘째가 신문지, 세 번째가 신사지, 넷째가 명변지, 5개가 독행지 해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 10글자를 뒷글자만 따서 학문사, 변지, 행 이렇게 5글자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변, 스페큘레이티브를 사변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사변이라는 게 꽤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중용에서 말하는 사변이라면 그것은 학문 다음에 일어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문은 널리 배우는 거예요. 일단 널리 배우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의문을 제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변적 전해가 서양 철학의 하변적 전해가 옛날에 그 대륙 철학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그 인간의 한계 또는 어떤 굉장히 잡다한 현상학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사변은 그것을 뛰어넘은 뭔가 실제를 다루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학문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동안 얻은 것이 정말 옳은가라는 것을 다시 마음으로 터득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변별해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그래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것을 학문사변행이 잘 되면 어리석은 자도 밝아지며 유약한 자도 강해진다라고 말했는데 인류도 인류세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것을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우리도 뭔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60년대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실제로 Great Acceler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러니까 소개드릴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도너 해러웨이라는 사람은 또 아까 소개드렸던 킴 로빈슨이라는 SF 기후 작가를 예를 들어서 그 작가에 나오는 뭔가 구절이죠. 구절을 예로 들어서 거대한 가속을 거대한 머뭇거림에 비교합니다. 즉 거대한 가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즉 인류세의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죠. 2010년까지 그러니까 거대한 가속이어서 모든 그 자원 총쟁탈전이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시기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이제 킴 스탠리 로빈슨이 2312라는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는 바로 거대한 그레이트 디터링의 시대입니다. 머뭇거림의 시대예요. 근데 이 머뭇거림이 뭔가 소비를 안 하고 머뭇거린다가 아니라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인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빙빙 주변만 돌고 있는 걸 말해요. 되게 답답하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환경 파괴, 대규모 멸종 등등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머뭇거림의 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변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에서 조천호라는 환경운동가이자 이제 연구가가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분은 이제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담대한 전환은 뭐 영어 번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bold transition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우리는 거대한 가속에서 거대한 머뭇거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쯤 담대한 전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전환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사변 문학, 사변 소설이, 특히 기후 소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오늘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박학이라든지 신문이라는 게 이제 가속주의를 상징한다면, 또 신문이라는 게 머뭇거림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어떤 존재론적인 전환으로 인해서 행으로 가기 위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철학, 사변적 전해를 하고 있는 현대 철학자들은 일명 사변적 실제론자라고도 불리고요. 또 신유물론자라고도 불립니다. 두 개의 판은 뭐 명백하게 무자르듯이 갈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를 어느 파라고 불리기 선호하는 단체는 있어요. 그 영역은 있어요. 근데 사변적 실제론자 중에서도 그레이엄 하만, 쾡탱 메이야수, 그리고 스티븐 샤비로, 레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의 저작에서 SF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유물론자의 대표 학자로 불리우는 도나 해러웨이는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책에서 우리는 SF적 상상력으로 이 시대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역시 이번 그 원광대 팀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샘 미키라는 그 철학자 역시 행성 문명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에서 SF를 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헨리 젠킨스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학자죠. 뭐 요즘 소위 뭐라 그럴까요? 미디어 컨버전스라는 말을 많이 만들어낸 유행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 사람 미디어 학자인 줄만 알았더니 이 사람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라펑크의 시대가 왔다. 솔라펑크를 적극적으로 차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한번 같이 7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쭉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변적 실제론자 또는 객체지향 존재론자라고 불리는 요 네 분, 파란색 파트에 있는 철학자들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SF를 갖고 아예 책 한 권을 쓴 사람은 그레이엄 하만이에요. 그레이엄 하만은 러브크래프트라는 SF 작가를 자기의 중심 주제로 Weird Realism, 아까 말씀드렸던 기이한 실제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러브크래프트라는 SF 작가는 작가가 아니라 철학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우리 시대의 영웅 철학자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변소설이라고도 불리고 과학박 소설이라고도 불린다고 이제 주장한 쾡텅 메이야수라는 사람이 이제 형이상학과 과학박 소설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 번역된 사물들의 우주라는 책을 쓴 스티븐 샤비로는 바로 SF적 상상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유물론자들로서는 레비 브라이언트, 샘 미키, 그리고 도나 해러웨이입니다. 먼저 쾡텅 메이야수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냥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짧고 워낙 짧은 책이라서요. 네, 그 중점 내용은 이겁니다. SF의 여태까지 한 편에는 과학소설, 사이언스 픽션이 있었지만 이젠 다른 편에는 과학박 소설, 즉 픽션 데몽드 오 시언스, 그러니까 FHS, 불어로 FHS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왜 나누냐? 여태까지 과학 소설은 세계를 과학적 인식에 다 종속시켜 놨어요. 근데 그 과학적 인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양자역학이 나오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 과학을 밖을 벗어나고 있는, 즉 실험 과학이 권리상 불가능한 세계이지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세계는 아닌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더라도 실제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소설이 바로 과학박 소설이에요. 그래서 퀸턴 메이아수는 흉과 포퍼를 예로 듭니다. 이 얘기에서 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지라도 아마 이것은 아실 거예요. 오늘 해가 동쪽에서 써서 서쪽에서 졌는데 내일이라고 과연 이러이라는 보장이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철학자가 바로 휴미죠. 경험론자의 대표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과관계, 그리고 경험의 다발, 그리고 경험의 어떤 연속성 밖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휴미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퀸턴 메이아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미 얘기한 게 맞았다. 오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리라는 내일은 더 이상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정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휴머를 옹호하면서 등장했던 포퍼라는 철학자가 반증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과학이라는 것의 발전은 반증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옛날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한정된 그 옛날 과학에만 한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포퍼의 반증 가능성 예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시대는. 오늘날의 실제하는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있는 이런 시대는 뭔가 휴메의 모델로 새로운 형이상학과 과학박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퀸턴 메이아수고요. 퀸턴 메이아수를 예로 든 이유는 아까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말을 사실 만들어내고 그 운동을 가장 주도했던 주요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로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SF 분야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레이엄 하만입니다. 그레이엄 하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브크래프트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 역시 기존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인간의 경험치의 모든 것을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환원주의자라고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찾지 못했던 세계에서 새로운 틈을 찾는 철학자를 생산주의자, 리덕션의 반대말로 프로덕셔니스트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덕셔니스트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들일 텐데, 바로 러브크래프트라는 SF 작가가 이 틈을 너무나 잘 생성하고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기이한 실제론의 최고봉은 러브크래프트라는 철학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러브크래프트가 누군지 이름은 상당히 예쁜데요. 뭔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기이한 작가입니다. 크툴루 신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약간 문어발과 같은 그런 괴이한 크리처들의 원조가 됐던 크툴루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믹 호러는 우주적 공포, 그러니까 우주 차원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완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아주 그 글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이죠. 그래서 빛의 세계에 반지의 제왕 톨킨이 있다면 어둠의 세계에는 러브크래프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작가이기도 합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자기가 실제로 그렸어요. 그림도 그려서 이 크툴루라는 스케치를 자기가 했고, 그것이 오늘날 문화사적으로 아까 듄에 버금가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가 스위트 홈이라든지 아니면 좀비라든지 등등의 크리처를 형상화할 때 이 크툴루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티븐 샤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티븐 샤비로는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The Universe of Things, 사물들의 우주라는 책이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강연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줌 강연회를 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책과는 조금 별도의 얘기를 했는데 사물들의 우주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SF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SF 작가 단편 소설에서 나왔는데 외계인들이 점령한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귀네스 존스의 사물들의 우주라는 소설은 외계인들이 모두 얽혀 있고 서로 반응하는 아주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처럼 그 접는 도시에 나오는 어떤 이 도시들처럼 그리고 지구처럼 살아있는 그런 비인간 세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편을 스티븐 샤비로는 인간 중심주의가 가진 편협함을 깨부수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변적 우화는 극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우리를 한계 밑으로, 한계 너머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조건, 즉 캥탱 메이야스가 부른 아까 거대한 외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실제, 이런 것을 탐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철학의 기조를 사물들의 우주에서 따다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귀네스 존스가 SF를 사물들의 우주라고 이름 붙일 때 자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사물들의 우주라는 제목의 원조는 1816년 퍼시 비시 셸리의 몽블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절입니다. 몽블랑이라는 시가 짧지 않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사물들의 우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가 뭐냐면 당시 낭만주의, 영국의 낭만주의 시들은 대부분 다 인간이 자신의 감상, 자신에게 그 포착된 인식, 그것을 이제 낭만적으로 읊는 거가 이제 중심이었는데 퍼시 비시 셸리는 메리 셸리의 남편이죠.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의 남편인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의 뭐라 그럴까요? 신유물론자들이 그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대로 색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몽블랑에서 나온 방식대로 귀네스 존스가 따라 썼고 그것을 또 스티븐 샤비로가 따라 쓰고 이런 지금 오마주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셸리가 그러면 몽블랑에서 어떻게 오늘날 수준의 어떤 사물의 활성, 사물의 활기성, 사물의 어떤 생기성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요. 셸리에게는 당시 과학이 해방적이고 계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셸리는 베버의 탈주술화 태제를 거부하고 과학이 단지 우리에게 뭔가 합리성과 이성과 그다음에 인간 중심성만 주는 게 아니라 과학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학은 특별히 경이감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선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스티븐 샤비로에게서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SF의 출발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남편이 1816년에 지은 몽블랑이라는 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SF의 출발 역시 기후위기였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1815년에요.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분출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났습니다. 탐모라 폭발이라고 있었죠. 그게 일어나서 전 세계의 지구가 뿌옇게 되고 그리고 식량 위기가 있고 가뭄이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그 당시의 가뭄과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모두 다 기후 위기를 겪고 있었을 그 시점에 바로 이 폴리도리 또는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부부 그리고 바이런 이런 사람들이 스위스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스위스가 중립국이니까 뭔가 휴양지로 좋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어요. 1816년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후가 나빠서 이거 도대체 꼼짝도 하기 싫다. 밖에 나가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런데 우리가 심심하니까 뭔가 얘기를 지어볼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한마디 시작한 게 그 다음에 이어져서 결국 그때 탄생한 작품이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고 또 폴리도리의 뱀파이어고 그리고 바로 퍼시 비시 셸리의 몽블랑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초가 돼서 이제 오늘날까지 사실상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물들의 우주라는 스티븐 샤비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역사, SF의 역사까지도 기후 위기하고 연관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마지막으로 존재의 지도라는 이제 레비 브라이언트라는 그 철학자의 책을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갈무리에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우리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한 우리는 이제 인간예외주의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특히 자기가 존재의 지도라는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심시티라는 비디오 게임에 빠진 다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강건한 유물론으로 개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심시티가 바로 도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뭐 도시가 황폐화되고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때조차도 인간은 살아가야 되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재생시키고, 그리고 인구 간의 자원 협력을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두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게임인데, 심시티가요. 그 심시티를 통해서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뭔가 행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력선, 공장,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같은 비담론적 존재자들이 설치되는 것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 물질의 존재성, 물질의 행위성이 얼마나 큰가를 자기가 실감하게 되면서 이 존재의 지도라는 책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을 그레이엄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비 브라이언트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심시티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안 됐지만 당신은 이미 한물 갔어요. 이미 이안 보고스트 같은 사상가들이 벌써 비디오 게임이 갖는 어떤 정치적 영향성, 정치적 행위성을 벌써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라고 이제 한방 받아치는데, 바로 그 이안 보고스트의 책이라는 게 바로 에얼리언 현상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게임의 현상학에 대해서 지금 게임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실제의 비인간 행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네. SF 문학의 시조로서 듄이 전략 게임으로도 출시됐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992년에 최초의 RTS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듄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오늘날 심시티 같은 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걸로 인해서 존재의 지도의 레비 브라이언트가 적극적인 유물론으로 개종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연속되어 일어난다는 흐름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해러웨이도 역시 트러블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 종이 여태까지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10만 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 인간 종이 나머지를 다 가축화하고, 그리고 정말 야생종은 3%밖에 남지 않은, 여기 와일드 애니멀스가 야생종이거든요. 야생종은 3%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 종들을 전부 다 가축화, 캐틀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끔찍한 이런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생종을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캐리어백 같이 뭔가 캐리어에 하나하나 다 주워 담아야 돼요. 아까 그 냉동 방주 만들기 프로젝트처럼 흘려져 가는 그 야생종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야 되는데, 그런 큼직한 이야기 가방이 바로 사변소설의 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SF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도너 해러웨이에 의해서 SF는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가지게 됐는데요. 약간 사변소설 또는 판타지, 스페큘레이티브 패뷸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링 피겨, 실뜨기를 스트링 피겨라고 하는데 그것을 SF라고 합니다. 자, 실뜨기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실뜨기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개의 종이 함께 첨가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형태의 변형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 실뜨기의 모양이 어떻게 보면 양자물리학의 얽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인탱글먼트 요즘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서 이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러블과 함께하기 위해서 도너 해러웨이가 얘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SF 작가 중에 한 명, 즉 여러 가지 야생종 또는 그런 종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바로 어슐러 르귄이라는 여성 SF 작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어슐러 루긴이 헤인 시리즈와 어스시 시리즈를 이제 구축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교 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단순히 외계로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까 러브크래프트처럼 이제 공포로서의 우주를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문화 등등을 굉장히 공유하고 공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제시하는 SF 작가라서 확실히 여성 작가는 또 여성에 끌리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러브크래프트는 그레이엄 하만이 옹호했지만 어슐러 루기는 도너 해러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로 격상을 시킵니다. 또 이것을 이어서 아까 샘 미키라는 학자는 역시 자기가 도너 해러웨이가 SF를 여러 가지로 정의했지만 자기는 거기다 딱 두 가지만 더 보태고 싶다. SF는 하나의 샌프란시스코 모드다. SF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테크노컬처, 그 다음에 반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샌프란시스코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데 샌프란시스코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SF를 또 다른 거 두 번째 거는 sacred and secular, 그러니까 성속에 관련된 SF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모든 야생종들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굳건히 착지하고 있는 지구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이지만 또 굉장히 서로 공경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성적인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이제 샘 미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켈러라든지 아까도 르귄, 어슐러 르귄, 그 다음에 뭐 도너 해러웨이 이런 사람들의 작품 그 전작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자신이 이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도너 해러웨이가 MIT에 있는 그 공생자 모델이라고 하는 저기 린 마굴리스의 그 어떤 이론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 MIT에 걸어놓은 그 저기 사진입니다. 요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세포, 박테리아 세포, 심지어는 뭐 코로나 세포, 바이러스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그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경의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이 기욱이라는 실제인데요. 뭐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사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결국은 어떤 골방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렇지 않고 아까 여러 가지 형태로 실천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재밌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플로깅 한다라는 애들도 있는데, 조깅에다가 플로그, 뭔가 거기 쓰레기 줍는 거, 그거를 스웨덴어로 플로그라 그러는데, 그 플로그와 조깅을 합해서 플로깅. 그 다음에 또 비행기 타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자연스럽게 안 타게 됐지만, 어쨌든 비행기 타는 거에 부끄러움이라는 뜻의 플리그스캄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진단과 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학자인 헨리 젠킨스는 사변소설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변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미래상을 팬 액티비즘으로, 사변소설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넷플릭스 좋아하고 맨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액티비즘으로 바꿔낼 수 있는 시민적인 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바로 시민적 이미지네이션, 시빅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선언한 것을 바로 솔로펑크 매니페스토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펑크 선언문은 뭐 저기 구글에 막 흩어져 있어요. 아직 뭐 누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서서 선언문을 낭독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헨리 젠킨스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고 왔는데, 솔로펑크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변 소설이나 예술, 패션, 사회운동 전반위에서 더 이제 저기 희소성을 공평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지구에 친절해 주지 않은 그런 제안입니다. 이건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이고요. 빼앗긴 낙관주의. 우리가 지금 너무 어떤 디스토피아적 전방, 그런 비관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낙관주의를 되찾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탈결핍, 탈계층, 탈자본주의 세계. 그래서 전술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SF를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팬이 실제로 만들어서 뭔가 액티비즘,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마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솔라펑크를 대변하는 사변소설, 아까 솔라펑크를 그러면 사변소설로부터 출발해서 뭔가 그게 이제 시민운동까지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얘기까지는 헨리 젠킨스가 하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마지막 그 소설들은 마가렛 애트우드의 미친 아담 3부작, 매드 아담 3부작인데요. 요렇게 3부작인데요. 이 사람 이미 이제 마가렛 애트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작품을 보고 최근에 노벨 문학상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 오늘날의 뭐 치킨 프로젝트라든지 등등으로 뭐 오늘날 과학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거든요. 97대 3, 이 인간 진영과 야생 진영의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생종들이 다 없어지고 다 인간의 먹잇감을 위한 가축화로 변해버린 이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뭐 그 현재 실천 이런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뭔가 법제화되고 있는 현실의 움직임들. 그래서 뭐 2018년 오하이오주에서 실제로 인권을 선언했고, 그러니까 그 사물권이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2014년에 황건우이강을 인간과 독특한 법적 책임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뭐 등등의 이런 어떤 실제적인 법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허버트 프랭크의 SF 소설 아까 듄이 나왔었는데, 그 듄의 이번 그 드니엘 villeneuve 감독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1984년 작품에 점점 더 잘 형상화되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수집해서 물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리고 또 사막복이 있습니다. 뭐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이런 수분, 분비물들을 다 다시 재활용해서 물로 바꿔주는 그런 사막복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포그퀘스트라는 비영리 단체는 안개잡이라는 듄에서 영감을 받은 실제 그 안개잡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요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안개를 잡아서 물방울로 바꿔주는 그런 뭐랄까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스타트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호흡기나 방어구인데 사막복을 통해서 이렇게 사막복으로 몸의 전체 물을 다시 재생산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술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또 이거는 닥터 후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아트모스라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어떤 자동차에 대한 설계, 또 그것이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정말 다 기술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어떤 팬덤을 이용해서, 팬심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바꿔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SF의 팬층이 두꺼워지고 실제 이런 상상력에 모두가 동참한다면 뭔가 새로운 그 돌파구를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리젠 빌리지라고 생태마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젠 빌리지 프로젝트가 실제로 SF에 근거해서 그 공생적인 도시 재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실제적이지만 모든 실제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실제를 지금 다 현실로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로 닥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직 나타나기 전 그 가상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겨야 될 방식을 유효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가상이다. 그래서 가상성이 바로 사변소설의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상을 더욱더 체험해서 아까 그 팬덤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천으로 뭔가 지구적으로 같이 실천한다면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심시티나 듄2 같은 가상 전략 게임도 일종의 실천성일 수 있고요. 그리고 팬 액티비즘, 사변소설 읽기, 넷플릭스를 즐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각계 전투로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뭔가 반문화, 반자본주의 문화 등등으로 이제 뭔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 네. 결국
들러헤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철학은 결국은 지리 철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철학은 철하고 사변으로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그러니까 now here를 바꿔내는 그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철학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아무리 뭐 사변 철학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느껴지고 철학자들이 다 SF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은 뭔가 우리 지구를 위한 결국은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준비하셨는데 저기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이 좀 말씀을 못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잠깐 쉬는 시간 전에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원광대학교 이제 부총장님이신 박은숙 총장님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그 책임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저희 시민인문강좌의 소감이라든지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예. 총장님께서 오늘 귀한 특강이 있다고 그 운영위원회 카톡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민교육 사업단을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시민교육 사업단이 좀 더 깊이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특강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단에 김혜경 책임연구원님도 들어와 있고 박수영 연구원님도 같이 들어와서 듣고 있어요. 예, 우리 이완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한국말로 하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의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러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일을 심오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불교 사상연구원 많은 발전 있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시간 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을 거친 후에 저희가 그 토론의 시간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3분이니까 3시 13분에 다시 모여서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신 이원재 선생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 20분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고 지금은 또 많은 분이 또 나가셨네요. 나가셨는데, 예, 편안하게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좀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예. 많아서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죠, 뭐. 예, 네. 편안하게 화면을 켜시고 음성으로 해제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원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SF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작년에 유상근 선생님이 조직해 주신 캐나다에서 열렸나요? 뭐 SF 학회, 전 세계 SF 학회에서 한국 섹션을 만들어 주셔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이제 윤여경 작가님이라고 유명하신가 봐요. 이분한테 어느 서양인이 질문을, 왜 지금 한국에서 SF가 이렇게 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붐인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확실히 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그분의 답변이
한국인들은 미래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F 작가들은 그 말에 제가 이렇게 꽂혔는데 그 꽂힌 이유는 우리 시민강좌 제목도 미래를 열다잖아요. 이건 개벽을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한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이 개벽 현대 한국인들의 개벽적 성향이랄까 개벽 사상을 알려면 한국의 SF를 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즉 그러니까 SF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벽 문학일 수가 있죠. 개벽 장르.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벽하면은 좀 지금은 많이 이제 신비화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스페큘러티브 사변적이란 말을 붙였듯이 뭐 최재우의 철학을 뭐 사변적 개벽론이랄지 개벽 그러니까 사변적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이렇게 그 설명을 할 때 나쁠 것 같지 않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SF에 나타난 뭐 개벽 사상이랄지 아니면 개벽이라는 그 틀로서 SF를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랄까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사실 이번에 그렇게 다루지는 못했고 주로 이제 서양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즘 나오고 있는 논문들을 많이 참고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한국 SF 작가들로 가장 두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네. 아까 윤여경 작가님도 여성이고 그리고 뭐 김초엽 작가라든지 뭐 이경 작가라든지 뭐 등등 여성 작가들이 하고 있는 특히 여성 과학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과학을 전공했거나 과학을 잘 알고 있는 여성 과학자들이 그렇게 SF를 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연합이나 서로 뭐라 그럴까 작가 모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미래적인 장르다. 아까 개벽 장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이 어느 때보다도 또 더 활발해진 이유는 사실은 그 OTT 플랫폼의 활약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들이 써지면 그게 드라마가 되거나 영화화가 될 확률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눈 찍고 찾아보는 또 제작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활기를 띠고 이런 장르가 지금 붐을 실제로 타고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솔라펑크 선언문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탈문화, 그다음에 탈자본주의, 뭐 탈식민 모든 이제 탈사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벽이 갖춰야 될 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고 또 그치만 어떤 장르와 전술의 한계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SF라는 이름으로 SF가 이미 과학소설이 아닌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SF라고 일명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F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작가 모임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 준비가 안 되거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읽어야 또 그만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그 접는 도시가 이제 하오징빵이라고 그분도 아마 수학인가 물리학을 전공한 여성일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그분이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도 그 나임 폭스 갬빗이라고 이윤하 작가라고 거기 뭐 아시죠? 그때 아마 소개가 되셨을 텐데 그 학회에서 그분이 수학 전공을 하시다가 네, 그 구미호 전설, 뭐 한국의 그런 그 비인간 전설을 활용해서 시간과 뭐 어떤 그런 우주론을 얘기한 그 나인 폭스 갬빗 시리즈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부터 또 비슷한 뭐 장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이제 토속 장르라고 합니다. 토속 SF. 네, 그런 한국적 SF도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
저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준 영화를 본다고 네. 예,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오늘 그렇게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심시티 오락을 했었는데 게임을 했었는데 그 심시티 오락이 이러한 또 철학의 하나의 또 힘을 줬다는 부분도 재미있게 들었고요. 금방 이제 조 박사님도 이제 그 개벽학을 하나의 사변 사실 종교 사상들도 이러한 그 사고 실험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한번 종교 사상도 읽어보면 흥미롭겠다라고 하는 인상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상가들 얘기하면 그게 뭐냐 그렇지만 사실 그런 사변을 바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나우 히어 이 지리에 이 대지에 실현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변 철학의 사상가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른 분들 한번 그리고 다른 분 안 계시면 그냥 오늘 내용도 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요즘 작업이 그 서양의 이러한 그 사변체 실제론과 사변 철학과 한국 사상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결하고 싶어 했었던 관점이라든지 왜 이렇게 연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러한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은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그 토속 SF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실 저는 그런 작품을 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이렇게 그런 그 사변적 존재론이라든지, 사변적 실제론의 관점에서 이거를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윤희형하고 김초엽, 아까 말씀드렸던 윤희형과 김초엽의 소설을 가지고 가이아, 뭐 판도라 이런 입장에서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런 논문들 정도가 그냥 전부고 사실 선행 연구라고 할 게 아직은 많지 않은 게 좀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점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들 생겨나고 많이들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SF를 직접 지을 수 없기 때문에 SF를 분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제론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제가 하는 작업은 다 실제론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동서양을 사실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론에 관한 철학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와 뭐 서사 방식의 문제인데, 그거는 뭐 많은 양을 참고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다 보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끌거나 아니면 정말 주류 서사를 제공하고 있다, 원천 서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작품을 발견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선별을 못해서 뭐가 진짜 원천 서사인지, 뭐가 가장 그 풍부한 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잡지를 못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 저기 생각하실 동안 저희 그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지구인문학 총서도 지금 기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인물로 보는 지구인문학, 사건으로 보는 지구인문학, 물론 학술대회 이제 그 자료집도 나오는데 오늘 발표를 듣고 제안을 드리면은 뭐 SF로 보는 지구인문학 이런 것도 단독 저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국의 그 이제 여성과 최근에 제가 뭐 내방 가사 전시전도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 여성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하는 대단히 강하잖아요. 과학자 수학자라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개벽에서 원불교도 도학과 과학의 병행은 얘기하지만 사실 원불교 안에 과학자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SF 장르는 다 과학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최재우도 생각해 보니까 그 5만 년이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천문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주론을 끼고 개벽을 말했다는 점에서 좀 저는 SF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신유학에서도 송대 소강절도 사실 선천후천 말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좀 그게 수도 사이언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문학을 가지고 한 거라서 그 개벽의 그 탄생도
이런 그 과학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방금 허 박사님이 그 우리 토속적인 그 뭐랄까요, 사상과 SF와의 그 연결일 때 우리가 많이 고민했던 게 님이라는 그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리안 리얼리즘, 한국적 실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화이트헤드나 지금 이제 SF는 스페큘러티브, 사변적이라면은 우리는 그 앞에다 어떤 실제론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님은 일단 존칭어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거니까 뭐 윤리적인 에티컬이든 또는 아까 그 성스러움도 나와서 릴리저스 리얼리즘이든 종교적 실제론이든 혹시 그런 네이밍도 가능할지, 그 서양 철학의 저보다는 훨씬 밝으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론을 붙이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뭐 어쨌든 그레이엄 하만도 자기 러브크래프트를 가지고 위얼드 리얼리즘이라고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변주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리얼리즘을 말하려고 하는 추세는 분명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 철학은 분명하게 리얼리즘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림 리얼리즘, 림 실제론이라든지 코리안 리얼리즘이라는 말 되게 좋네요. 코리안에다가 이제 그거를 지역적으로 명명하면 코리안이고, 내용적으로 하면 뭐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존칭어니까 네네. 뭐 그런 것도 그런 조합도 혹시 가능할지 궁금해져가지고. 통용사를 하나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더 생각을 그거는 더 해볼 충분히 재밌는 얘기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여성의 스토리텔링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사실은 그 어떤 가사체 문학이라고 하죠. 가사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의인화해서 동물이나 아니면 뭐 사물을 갖고 의인화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을 가사체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8세기 동안에 마구 등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주로 또 제가 하나 발견한 장르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소송 분야예요. 소송.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선 사회에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정의의 감정들이라고 하고 하는 김지수 선생님의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이 소송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 보통은 조선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라면은 다른 사회에서 비견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송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위치였지만, 어쨌든 예외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양반이라든지 교육계층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는 유례 없이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또 승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일종의 이게 어떤 대리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은 할 수는 없지만 거기 가가지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화하고 하는 것까지는 다 참여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의 그런 가전체 문학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게 결국 그냥 단지 상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묘 소송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많이 이긴 거예요. 여자.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양반 여성뿐이 아니라 서민 여성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데, 중인 계층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소소하지만 좀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그걸 좀 유심하게 지켜봤는데, 네, 그런 거 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가능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1816년에 조선왕조실록에 실제 가뭄, 뭐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실록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 또 연결시켜서 파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SF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강의를 들어봤어요. 중랑도서관에서 이걸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SF 작가들을 모아서 많이 강의를 들어봤는데, 특히 이제 토속 SF 지으시는 분들 중에 곽재식 아니고 누가 또 있는데, 그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그 원천 소스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정말 통독을 하셨대요. 통독을 하고 지금도 매일같이 읽는데요.
조금씩 시간을 반드시 내서 그것만한 원천 콘텐츠는 없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되게 욕심이 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사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좀 떠올랐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내방가사 전시회 지금 하고 있어서 가봤는데 그리움이 모티브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자로는 그리움하다. 부모를 그리워하면 사친이겠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친정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거나 일찍 죽은 남편을 그리워한다거나 뭐 거기에서 이제 한글로 님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한용운의 님을 제가 고민하면서 님은 기본적으로 그리워하는 건 다 님이라고 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들어가잖아요. 존칭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그 뭔가를 이렇게 동경하고 초월적 네. 실제를 동경하든 부처님을 동경하든 뭐 이론상 사은님을 동경하든 그 네. 동경이 모티브가라는 게 있어서 플라톤의 에로스 개념이 떠올랐던 거예요. 네. 일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한다면 아까 한국 철학은 실제로 리얼리즘인 게 맞다고 하셔서 에로틱 리얼리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중 의미가 있어요. 에로스가 정말 네. 그 이데아에 대한 에로스도 있고 정말 자기 연인에 대한 에로스도 있고 뭔가 동경하고 지향하고 한국 그 오그라 선생도 님을 뭐 동경이라고 박경리 소설가를 인용하면서 하셨듯이 뭔가 상승에 대한 그 동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말씀을 듣고 생각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것 같아요. 에로틱 리얼리즘. 네네. 그러면 네네. 재밌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못했던 거는 제가 플라톤 철학을 잘 몰라서 그 향연편도 좀 읽어봤는데 복잡해서 에로스하고 님을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그 정서. 플라톤의 에로스 개념하고 님 개념을. 그러니까 그 한국 철학에는 저는 이제 상승의 정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향의 정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에로스가 둘 다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뭐 사다리에 비유를 해서 상승만 얘기했다면 한국인의 에로스는 뭐 하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규정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개념만 빌리는 거고 서양인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에로스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 신이면은 상승의 욕구가 생길 필요가 없는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을 동경하기 때문에 에로스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중간자적 입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중간자기 때문에 상하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것도 일종의 지리 철학 공간성의 개념인데 이게 그 지난번에 논문 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 특히 SF 뭐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공간성의 개념이 되게 탁월하다.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 어떤 상상적 공간을 또는 어떤 상징적 공간을 드라마의 세트 장화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설국열차에서나 아니면 이번에 기생충에서 나타난 수직 수평의 관계도 그렇고 이번에 또 킹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대치 장면을 위에서 이렇게 조명하는데 그게 되게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꼭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동양 미학 중에 이제 부관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연결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뭐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 근데 뭔가 그런 전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발상을 어떤 굉장히 상징적 공간을 드라마에 세토화 시키는 게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란 서양에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관법이라는 게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사물의 관점에서 보는 비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시선이 아니라 사물의 시선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끊임없이 그 화가들이 거기에 이제 침잠해서 이렇게 서로 그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위법이었는데 아까 그 몽블랑의 뭐 사물들의 우주 그거 그 쓴 셸리가 아마 그런 어떤 부관법적인 시선으로 그 몽블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왔고 그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통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또 새로운 뭐 SF를 쓰고 또 그런 또 발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그런 레가시가 하나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러움이 들었어요. 네, 그걸 잊지 못하고 있다. 뭔가 오늘날의 SF로. 네. 네, 선생님 강의 너무나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마침 제가 며칠 전에 그 정세랑 작가의 이제 SF 소설을 접했는데 이제 제목이 리셋이었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는 이제 옴니버스식 SF 소설집 중에 이제 리셋만 읽었어요. 나머지는 아직 다 못 읽었는데 다른 작품도 보니까 그 지구를 키워드로 한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리셋에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이 작품에서 주된 스토리가 지렁이가 나오는데 지렁이들이 거대 지렁이가 이제 외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이제 인간들이 그 만들어 놓았던 뭐 플라스틱이나 구조물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먹어 치우는 과정에서 인간은 정말 한순간 이렇게 그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 희생이 되고 지렁이는 무심하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만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렁이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지만 지구에게는 구원자인 이제 그런 상황인데 조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입장에선 주인공이지만 되게 객관적으로 그려낸 것 같았고 그래서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렁이만이 뭔가 인간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사물의 입장에서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인상에 남아서 이런 것도 이런 종류의 SF 소설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한국 SF 작가들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데 뭐 제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세랑 작가는 저기 뭐 많이 재밌는 그러니까 특별히 SF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현실이고 근미래고 그런데 굉장히 상상적이고 뭐 그런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거기서 저는 그건 리셋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아까 지렁이가 인간에게서는 파멸을 갖고 오기도 하면서도 또 공생의 존재이기도 한 약간 그런 이중성을 만약 갖고 있다면 아까 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래벌레라든지 아니면은 나우시카의 그 오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런 지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친근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우리에게 모든 생태계를 주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그 주로 SF는 앤솔로지라 그러잖아요. 선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지고 이게 모아서 만들거든요. 모아서 만드는데 그런 선집을 많이 읽어보면 요즘에 특히 그런 지구와 관련된 선집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곰과 함께 이런 것들도 그런 선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테마가 워낙 기후위기 또 지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작가들도 박길수 대표님이 하나 공유해 주셨던 거 있었지 않아요? 며칠 전에. 얼스 뭐 한국 작가들이 선집 18명이 모여서 창간 저널이었을 거예요. 네네. 저널. 네네.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을 파악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정기 간행물 코너를 많이 가서 저 도서관에서 제가 그거는 생각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정세랑 지금 그거와 리셋과 비슷한 작품 선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토속적이면서
조금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고요의 바다에서도 그 월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월수가 인간에게는 이제 해로우면서도 공생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SF 작품들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게 가이아 2.0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네. 고요의 바다는 안 봤는데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게 오션 테일즈 말씀하셨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션 테일즈. 또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아까 그 조성환 박사님하고 얘기 나누시던 중에 그 하강의 욕구에 대해서 에로스? 네, 에로스요. 레비나스도 그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잘 몰라서. 레비나스 에로스를 잘 몰라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더 이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강. 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말씀 들으면 생각났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속적 실제로는 이제 님의 대표성이 있다면은 님은 이제 물론 이제 초월적 진리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이잖아요, 감정. 그죠? 그래서 저희 그 이규보 쓸 때도 왜 그 유씨 부인이 조치문을 썼는가, 바늘이 부러졌다고. 뭐 30년 평생을 같이 하면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님처럼 대해서 조치문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서양의 실제로나 이런 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모셔널한 건데, 한국말에 이제 정이 들면 그게 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안 보이면 그리워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것도 저는 한국적이라는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그 사단 칠정론도 그렇듯이 이모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단순히 인식론이나 존재론이 아니라 이제 감정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란 말엔 그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똑같이 상승을 얘기해도 플라톤이나 이런 것과의 또 차이도 있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그래서 좀 막 자꾸 서양 철학을 참고하는 게 좀 싫기는 하지만 뭐 꼭 싫다기보다는 그렇게 옹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동이론이라는 게 요즘에 그래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서를 설명하는데 뭐 아까 사실 그렇지 뭐 들레즈와 화이트헤드에 의해서 인식론적인 대륙 철학이 약간 존재론적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거기다 덧붙여서 정동이론까지도 네. 그래서 그 정동이론이 사실은 어떤 아까 개벽 정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카운터 컬처럴한 그런 뭔가 반문화적이고 현재 그득권과 뭐 저기 퍼져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 성향을 뭔가 이게 하여튼 다시 액티비즘으로 바꿔내는 그런 느낌이 이제 정동이론과 맞붙으면서 문화 현상에서 정동이론이 붙으면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오늘날 또 이론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헨리 젠킨스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 한국이 그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집단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이제 정동이론, 그러니까 감정이 붙으면 그렇게 집단화가 확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콘텐츠가 또 해외에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요즘에 또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네, 그래서 뭐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한번 공유해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죠? 임명묵의 K를 생각한다. 그거의 주된 주제가 그거거든요. 한국의 어떤 그런 저항 문화라는 게
감정과 결합된 저항 문화가 있는데 그 저항 문화가 오늘날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달리한 얼굴을 달리한 K 콘텐츠의 모습으로 뭐 K 팝이라 K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 전 세계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단지 콘텐츠만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과 완전히 공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아까 에로틱 리얼리즘이라는 만약 말로 할 수 있다면 되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속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 문화 현상에 대한 뭔가 그 가늠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강 근데 이제 아까 그래서 하강하고 묻혀서 얘기하자면 저는 레비나스의 에로스는 모르지만 이게 상승과 하강이 그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님을 향한 동경을 갖는다라는 것도 한국에서는 그 리를 향한 투쟁으로 오그라기조 선생님은 번역하잖아요. 님을 향한 투쟁이죠. 일종의 투쟁이고 그다음에 사실 하강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저는 잠시 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전술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세트장이 그 드라마와 여기서 세트장이 그게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 하강이나 뭐 아니면 그 수평 수직에 대한 정서가 약간 그 감정 그다음에 투쟁과 관련돼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잘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잘 분석하면 이제 그 아까 말하는 뭐 지도학 같은 거 뭐라 그럴까 아까 에로스 지도학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에로스 리얼리즘의 지도학 그럼 뭐 요즘 카르토그래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서로의 지형성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좋은 게 저는 드라마를 갖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그 존재 지도학을 되게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캡처 몇 개만 해도 그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한 감독들의 인터뷰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킹덤을 요 장면을 찍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찍었다. 뭐 아니면은 뭐 봉준호가 이 생각을 갖고 나는 그 비 오는 장면을 연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절절하더라고요. 그냥 단지 미학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에로스의 의미가. 그래서 그거를 잘 연결시켜서 분석하면 우리도 훌륭한 에로틱 리얼리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사례가 너무 풍부한 거죠. 네. 근데 네. 욕을 확 먹어가지고 이거를 다 보려면요 집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소설도 봐야지, 드라마도 봐야지, 영화도 봐야지 이러면은 이게 페인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라서 쉽지 않은 길인 건 분명합니다. 네. 이게 페인 철학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페인 리얼리즘이. 그 잠시 아까 저도 이제 아까 님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님이라고 하는 게 되게 관계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스피박의 행성 사랑이라는 단행본이 미국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앤 조라는 사람이 이제 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서구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한국의 정서에 담겨져 있는 정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정이라고 하는 이 한국만의 독특한 그 감성이 있어서 이런 그 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누구를 인용을 하면서 서구에서 얘기하는 러브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관계성이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그 번역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는 독특한 그 정서가 이제 한국인의 정이다 뭐 등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관계성 얘기할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역동적인 게 정이라서 그렇게 벡터라고 하나요? 이런 지도를 그리긴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냥 모호하게 뭉뚱그리지 말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설명이 돼 왔잖아요. 정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런 무수한 벡터들의 그런 집합과 뭔가 뭐 요즘 서양 철학 언어로 하면 회집체죠, 회집체, 뭐 아상블라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항상 입장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다이어그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동이론 말씀하셔서 저도 많은 그게 통찰이 됐는데 그 BTS 분석도 그 김지영 교수님이었나 이제 이런 분 들레즈 분석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 BTS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팬들과의 관계를 중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미지의 팬들과의 그 정을 쌓는 그 관계성을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일종의 성공 요인이 어쨌든 BTS만의 독특한 그 한국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친구 맺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정을 쌓는 과정을 정을 쌓는 중시했기 때문에 거죠. 그런 식으로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이건 이제 새로운 분석이고 서양 사람들도 좀 신선해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을 설명해야 되고 님을 또 설명해야 되고 BTS는 그 팬들을 님으로 번님들 지금 쓰듯이 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좀 짜맞추기식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의 토착 실체론을 전달하는 데는 아주 좋은 도구가 설명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N조가 그 정에 대해서 영어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한번 그거 좀 공유해 주세요. 예,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로 하자면 BTS가 팬들과의 단지 정을 쌓은 게 아니라 정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네 안에 진짜 실체, 너의 안에 팬들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진짜 실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잖아요. 그냥 단지 친해지자, 우리 친해지자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너가 이렇게 지금 너 안에 잠재력이 많은데 뭐 이런 거를 계속 자극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그걸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영목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 그런 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 오래 가는 거죠, 되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런 그게 동학식으로 말하면은 자기 안에 하늘이고 천덕의식으로 말하면 자기 안에 신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러브 요셀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게 최종 이제 목적이었다는 거가 그렇죠. 단순한 정을 쌓는 건 아니다. 그건 독특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옛날에 사실 비견하자면 뭐가 뭐냐 이렇게 유명한 그 서양 여성 가수 중에 되게 패션 이상하게 하고 나오는 사람 있었는데 이미 한물 가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레이디 가가요? 레이디 가가, 예. 레이디 가가가 죄송합니다. 한물 갔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몬스터라고 불렀거든요. 자기 팬들을 몬스터. 그래서 네가 몬스터처럼 뭔가 우리가 BTS가 아미라고 부르듯이 몬스터라 그래서 너가 너의 그 어떤 그냥 그런 평범하지 않은 너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레이디 가가가 오늘날의 레이디 가가가 됐다고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도 그런 걸 시도한 건데 근데 저스틴 비버 정도는 못하는 것 같고 레이디 가가가 비교적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한 것 같아요. BTS가 아까 자기 안에 BTS가 더 사변적이네요. 릴레이션스. 사변적 팬덤을 만든. 사변적 팬덤이네요. 그러니까 네. 송지현 선생. 네. 최근에 그 김지아 선생님 글을 읽었는데 율려와 신인간 이런 글이었고 그 율려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율려적으로 세상과 존재를 파악하고 그런 어떤 파동과 진동으로 그것이 뭐 음으로 파악하고 그게 이제 악으로
이렇게 시스템화, 체계화되고 그것이 뭐 예술과 사회 제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악, 예술 혹은 그 존재론적인 전환이 사회적 전환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이 어떤 예술을 통한 의식의 전환 이런 것으로 뭐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어쨌든 그렇게 되는 네네. 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의식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지아 선생님도 거기서 얘기하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의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의 전환뿐만 아니라 세계감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SF 혹은 문화 콘텐츠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객의 참여랄지 혹은 그 가상과 현실의 관계랄지 하는 것들이 되게 뭔가 기존의 일방적인 혹은 수직적인 것에서 전환되고 있는 것 같고 가상도 현실화되고 현실도 가상화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도 뭐 3D, 4D 혹은 IMAX 혹은 게임이 영화화되고 영화가 또 게임화되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 영화가 나오고 뭐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으로 막 엄청나게 재생산되고 또 저희 소태산 영화제에서도 이제 게임을 영화로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혹은 그런 감각, 그 세계 감의 전환이 이 SF 영화에서 어떻게 좀 활용된달까요? 그런 방법으로서 이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꾸 메시지가 와가지고 소리가 놀라네요. 죄송합니다. 세계감이요.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감. 세계감, 세계를 네. 감각하는 감각. 네네. 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네, 새로운 용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감의 전환. 근데 이게 아까 그렇게 관객의 참여라든지 가상과 현실 간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현상을 일종의 뭐 컨버전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그거를 심리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의 틈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융합되는 현상을 컨버전스. 그래서 미디어도 컨버전스하고 그 관객과 작가 간의 관계도 컨버전스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상과 현실 간의 관계도 없어지고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또 컨버전스는 컨버전스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또 사변적 실제론자들이 계속 말하는 건 아까 갭이거든요. 갭.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면은 또 과학 밖으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그 그레이엄 하만이 얘기하는 거는, 실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물러나 있고 갭을 갖고 있는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또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고 다 컨버전스 되는 거는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 차이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인데,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뭐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그 거리 두기와 뭐, 거리 좁히기의 문제인데, 네, 그게 어쨌든 컨버전스는 그 예술이나 문화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속화 현상은 물질 소비의 가속화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컨버전스의 가속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그 갭을 인식해야 되는 대상은 무엇일까? 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무슨 중심주의로 빠지게 되니까 이 컨버전스가 막 진행되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또 빠져나와야 되고 자꾸 의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감,
세계감이라는 말이 좋네요. 그 세계관이 내러티브 세계관을 영어로 내러티브 유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듄이 갖고 있는 세계관, 뭐 어벤져스가 갖고 있는 세계관 이런 거 말할 때 내러티브 유니버스라고 하던데 세계감을 그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번역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주유섭 선생님이 쓰시는 걸 많이 봤었고 그 생명운동의 맥락에서 그런 세계감을 쓰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율려가 있는데 율과 려가 각각 어떤 음양을 상징하고 코스모 카오스를 죄송합니다. 전화 꺼졌는데. 네네 말씀. 카오스의 중심 혹은 려의 중심을 둔 어떤 전환을 얘기할 때 그렇게 좀 사용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그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던지 제가 보내드리던지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그 누구야? 어떤 시인이 쓴 단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감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문화적 모더니티의 세계관 분석 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라는 것도 다시 주목을 받는 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사변적 실제론자들이 말하는 거는 감각하고 대비되는 게는 실체인데 그러니까 리얼 오브젝트하고 리얼 센스가 있고 또 뭐 센슈얼 오브젝트하고 센슈얼 센스가 있고 이런데 센슈얼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더 강조되면 될수록 실체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거기에 따른 감각성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감각에 대한 얘기가 되게 예민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갭이랑 컨버전스 간격이 좁혀지는 거와 멀어지는 거의 문제에서 그게 아까 상승과 하강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상승이고 또 거기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가 일종의 하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동력학을 어떨 때 상승하고 어떨 때 또 하강하고 하는 그게 그 스위치라 그러잖아요. 오구라기조 선생님은 어떨 때 그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를 되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네,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찾아볼게요. 그거 세계감의 문제다. 은근히 논문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필링으로 많이 그 번역이 되네요. 필링 오브 월드로 해서. 필링 오브 월드. 네. 예, 지금 장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4시. 그러니까 2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약 2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쉬움은 또 추후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는 설렘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시간 발표를 해주고 토론에 임해 주신 이원진 선생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 인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